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다들 영상 보고 오셨죠? 그 영상에서 언급됐던 그 노베이스 테스트에 관련된 해설 영상입니다. 수업보다는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많이 배운다기보다는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막 지식의 양을 엄청 쏟아붓기보다는 일단 국어를 공부할 때,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 내가 이런 걸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못하니까 노베이스였구나. 그런 걸 조금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 노베이스 테스트 다 풀고 오셨죠? 제가 요 목차에 이제 친절하게 써놨어요. 네 지문이고 네 문항이라서 문학 두 지문 두 문제, 독서 두 지문 두 문제를 각각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베이스 테스트 볼 때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한 지문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 문제를 담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제씩만 편집해서 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국어 성적 올리고 싶다면 요 정도는 한번 풀어보고 본인을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죠? 여러분 아플 땐 병원 가듯이 지금 성적이 아프잖아. 시간 써서 풀고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할당된 시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되는데, 사실 4분도 많이 드린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타임어택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타임어택에 연연하는 건 사실상 고정 1등급이나 어쩔 때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먼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노베이스 테스트지를 풀러오신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적확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느리게 읽네 뭐가 어쩌네 그런 거 따질 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부족은 어차피 정확하게 공부하면 해결이 될 테니 우리 일단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먼저, 노베이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솔루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가볼게요. 제가 먼저 보기를 여기다 처음에 세팅을 해봤어요. 2022 수능이었고, 요거는 실제로 그 수능 시험지 보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왜 먼저 해놨겠어요? 요거 먼저 읽고 가세요. 자, 일단은 노베이스 분들, 여러분 여기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볼까? 3페이지 앞으로 가서 요거 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일단은 노베이스들은 푸는 순서부터 잘못됐어요. 푸는 순서 교정 좀 해볼까? 자, 여러분 문학은요, 저는 무조건 보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는 실제로 국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국어를 굉장히 못하다가 결국에는 딱 성적이 올랐던 지점들 중에 하나가 보기를 읽고 들어가 보니, 보기를 읽는 실력이 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같은 지문을 읽어도 훨씬 더 흡수, 훨씬 더 확보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해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나를 갖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상상을 해요. 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선생님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존나 때려. 막 개 때려가지고 선생님 기강 한번 잡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답 내놔라. 이제 시험지에 딱 올려놓고 답 내놔라. OMR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못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야말로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작품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 보세요. 아시겠죠? 보기를 먼저 독해한 다음에 그 보기를 독해한 내용을 작품에 녹이는 연습,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오늘 같이 해볼까요? 자, 한번 나랑 가볼까? 자, 2022 수능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입니다. 당연히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근데 딱히 도움이 안 됐죠? 딱히 도움이 안 됐고, 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소시민이란 워딩은요, 좀 알아두세요. 소인배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기출은 제 기본 커링 평가행동 이론에서 더 깊숙하게 다루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테스트, 본인
본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점검하러 온 거니까 일단은 알아둘 건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럼 일단 소인배, 즉 소시민에 대한 정보가 딱 세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작품에 대한 보기잖아요. 그럼 작품에 이런 사람이 나오겠지. 권력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나오겠죠.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권력 관계 형성되기 위해서는이니까 여기서부터 서술되는 거는 권력 관계 형성을 위한 거죠. 그러면 그 이전 단계지. 권력 관계 이전 단계. 권력 관계가 결과고. 자, 가볼까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정리가 좀 됐어야 돼요. 자, 일단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우열 관계 발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읽어내야 됩니다. 타인의 승인이 있었다면 우와 열 중에 위와 아래 중에 상하 중에 어디겠어요? 지금 권력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우겠죠. 타인이 승인이 있을 땐 우, 타인의 승인이 없을 땐 열. 요거까지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씨발 내가 저걸 어떻게 그게 아니고 보기에서 저 정도로 뽑아 먹어야 되는구나. 이 태도를 배우란 말이야. 알겠죠? 지금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자, 계속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그러면 타인의 승인은 뭘 얻어줘요? 허구적 권력 표지죠? 좋습니다. 이런 거를 진하게 읽으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럼 타인의 승인 이전에 허구적 권력 표지가 있네요. 이거 좀 줄였을게요. 허건표라고. 귀찮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자, 계속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네. 이 인물 붙여 읽어야죠. 누구겠어요? 지금 누구 거 읽고 있는 거야? 권력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읽고 있죠. 그럼 이 인물은 소시민이겠죠. 그죠? 쉬워요. 자, 근데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타인의 승인이 얻어지면 우열관계 형성된다 그랬죠. 그럼 우열관계에서 여기에 타인의 승인을 얻고 나서 얻게 된 게 뭐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 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시민 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지? 자,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승인 거부 여기겠죠? 소시민적 면모.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지문 같은 보기를 읽는데 누구는 100만큼 뽑아내고 누구는 50만큼 뽑아내. 그러면 우린 최대한 100만큼 뽑아내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아까 분명히 이거 첫 단어가 뭐예요? 소시민이죠. 근데 결국에는 승인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다시 소시민으로 돌아갔네요. 그럼 이게 뭐야? 원래 모습이죠. 그래서 허구적이라는 말이 이 허구적 권력 표지가 타인의 승인을 얻게 했고 결국에는 우의 관계, 상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건 거짓, 허구적. 이 자신감을 얻은 상태는 사실상 뭡니까? 원래 자기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거의 200만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렇게 읽어버릇해야 되는구나. 문학을 지문을 읽기 전에 드립다 덤비지 말고 이 정도까진 뽑아내야 노베이스 탈출해서 거의 100분이 100까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읽은 거랑 제가 읽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공부야. 알겠지? 같은 지문 보는데 누군 이만큼 뽑아내고 누군 요만큼 뽑아내. 왜 그러냐고. 이게 이 차이예요. 알겠지? 자, 계속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낸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그럼 얘는 어떤 애야? 타산적인 애예요. 이게 비판의 대상이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타산적이라는 것도 그냥 이해타산적이다 할 때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주구장창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결국 이거 머릿속에 딱 남아야 돼. 우리 주구장창 누구에 대한 정보를 뽑아먹은 거야? 소시민이죠. 그 인물이죠. 그렇죠. 이거 소설에 나오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보기에서 이 정도까지 정보를 줬으면 이 사람이 이 지문에서 주인공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주인공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즉, 이 지문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김달채가 뭐를 했고 뭐 흥정을 했네, 담뱃불을 빌렸네, 뭐 경찰관에게 길을 물었네, 뭐 어딜 갔네, 뭐 포장마차를 갔네, 그런 거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잘한 요소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줄거리구나, 줄거리 정리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쇼츠로도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었으면 진짜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문학에서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내신과는 완전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줄거리 정리를 해주잖아. 근데 이 줄거리 정리된 게 시험에 직결이 되죠. 그쵸? 이것 때문에 이걸 수능에도 갖고 오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개박살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딱 한 문제씩 넣어놨잖아요. 현대소설 2개, 2문제. 거기서 사실상 줄거리로 풀 수 있는 정답이 있었던 거 없었어요. 즉 수능은 절대 줄거리, 뭐 내용 파악 싸움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용 파악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내신의 그 공부를 끊어내고, 내신 공부 방식을 끊어내고 우리는 완전 탈바꿈해야 돼요. 자, 수능은요, 이제 딱 노베이스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줄거리가 아니라 인물 위주입니다. 이해되세요? 즉 인물을 아주 섬세하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세팅된 정보들, 이런 인물이다, 이런 캐릭터다를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김달채가 뭐 먹었는지 중요한가요? 뭐 어디 갔는지 중요한가? 그게 또 아니야. 그게 또 아니라 그 인물의 캐릭터성을 봐야 돼요. 캐릭터라고 하면은 뭐 만화 캐릭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그 단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있으면 뜻 하나만 있다, 그게 아니라 여러 단어 여러 뜻이 묶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캐릭터는요, 인물의 주제, 의식, 인물의 성격, 인물의 색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를 읽은 거예요? 이거는 소시민이라는 캐릭터를 읽은 거예요. 2022 수능 굉장히 악명 높았던 수능입니다. 실제로 불수능이었고, 그런 수능에서 묻는 게 이제 자잘한 정보가 아니라 캐릭터성입니다. 시험장 딱 들어가서 우리는 사실상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는 작품 자체를 읽진 않았지만, 책 한 권을 읽지 않았지만, 그냥 이 지문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파악할 때 중요한 거는 세세한 미세한 줄거리 내용 확인이 아니라 이 지문 속에 구성되는 특정 인물의 캐릭터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바로 갈게. 1번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선생님 지문 왜 안 읽어주시죠? 잠깐 기다려봐. 3번 볼까?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 이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김달채라는 인물은 뭐였어요? 여러분도 이거 읽었으니까 일단 알 거 아니야. 새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그 새로운 습관이 뭐예요?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이었고, 그 작업은 사실상 우산을 통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우산이 왜 사람들의 태도를 바뀌겠죠? 무전기처럼 생겼잖아. 사람들이 김달채를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로 오인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막 쫄아가지고 막 주춤거리고 막 그랬잖아. 그걸 즐기는 김달채라는 캐릭터를 본 거고, 거기서 그 즐긴다는 거를 보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감을 얻는 인물이라고 딱 세팅해 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어떻게 읽혔어야 되면요. 이거를 또 찾으러 가야지. 이러면 그냥 노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노배. 이거를 이제는 잘하는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요. 김달채는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즉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도파민이지. 사실상 도파민이죠. 즉 우산을 또 사용하려는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를? 허구적 권력 표지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했겠군 이라고 읽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시위 현장이네 아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생각하고 확인 사살 하나 정도만 해주는 거죠. 예상이 또 그대로 살벌한 풍경,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살벌한 풍경이었고 여기가 결국엔 시위 현장 맞잖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여러분 이거 1번은 그냥 캐릭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캐릭터니까 이러한 행위,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는 이런 애니까 무조건 이렇겠지. 이럴 거야? 이렇네. 이렇게. 아시겠죠? 눈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디 갔네. 마이너스 뭐 삼각형 부정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좀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기를 읽어놓고 보기를 좀 입히면서 좀 이제 녹이면서 읽는 그 습관, 읽는 태도, 읽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뭐 김달채 씨가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렸어요. 좀 커엽긴 한데 이런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고 이 새로운 습관에 대한 서술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읽으면 그냥 이게 새로운 습관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선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 여기서 이제 보기 붙였어야죠. 저는 형광펜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죠? 우산을 허구적 권력 표지라고까지 연결하진 못해도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 어디니? 그치, 사람들의 상대방이 나왔잖아. 그쵸? 상대방은 뭐라고 연결했어야 돼요? 타인의 승인에 연결을 했어야죠. 타인에 연결했어야지. 그러면 여긴 타인의 승인을 한번 시도해보는 장면과 함께 모두 같이 쫙 붙어와요. 우열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해되시죠?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 뭐 여태껏 몰랐던 세계가 집구석 바깥에 있음을 우산을 통해 비로소 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확인 사살이 들어가죠. 결국에는 우산을 뭐로 사람들이 착각하더라? 무전기.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엔 무전기가 즉 우산이 무전기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확인 사살했어야죠. 허구적 권력 표지가 우산이구나. 항상 보기 인지하면서 이게 우산에 대한 얘기였고 우산을 통해서 타인의 승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김달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도파민이 마구 나오다 보니까 습관화 돼버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그래서 뭐 둘째는 이거는 뭐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타인의 승인이 일어났으니 나에 대한 대우가 확 달라지더라. 여기서 또 자신감이 생긴 김달채고 그 다음에 또 셋째는 요건 이제 노하우예요. 그냥 휙 보여주는 것보다 약간 그 슬쩍 감질나게 보여주는 게 이건 완전 개변태야 이 새끼. 자, 감질나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는 노하우까지 알게 됐어요. 네, 아무튼 그런 김달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거 이제는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이제 이 소시민으로서의 김달채가 이런 행위들, 이 우열관계에서 오는 자신감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아예 이제는 외향까지 변화시키죠. 자, 그래서 요런 곳이 없습니다. 뭐 이제 짧은 머리 더욱 짧게 깎았고 그다음에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 약간 형사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청명한 날에도 우산 갖고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달채는 사실상 우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자, 중략 이후에 또 보세요. 그리 멀지 이거 여러분, 그리고 중략에서 문제를 좀 털어내는 습관, 즉 선택지를 어느 정도 소거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은근히 시간 절약에 매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그 시간 부족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은요, 물론 정확도가 먼저요. 정확해야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빨라서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일단 알겠으니까 그래도 조그만 팁을, 그래도 어떤 스킬적인 면으로 시간을 조금 더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중략에서 선택지 소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 문제를 좀 털어내는 건데, 봐봐. 1번에 1번 볼까요?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게, 야, 비 오는 날을 기다리, 봐봐. 여러분, 이거는 애초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물론 청명한 가을날이라서 비 오는 날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딱 보자마자 기억 확실할 때 봤으니까 바로 찾아낸 거지. 원래 같았으면, 시험장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캐릭터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죠. 캐릭터 오류죠. 왜? 김달채는 비 오는 날, 즉 우산의 쓰임새, 본연의 쓰임새를 원한 게 아니라 우산이 허구적 권력 표지의 역할을 하는 걸, 본인을 경찰로 오해하는 거를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청명한 가을 하늘에도 우산을 갖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 오류, 즉 인물의 의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버릇해야 시험장에서 눈알 굴리기로 통하지 않는 문제를 뚫어낼 수 있다고요. 이게 등급 차이야. 알겠죠? 자, 1번에 1번 제끼고, 2번 꾀재재한 몰골의 김달채는 자신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봐봐. 여러분, 이런 거를 또 눈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확인했어야죠. 무전기를 보여줘요? 아니죠. 이것도 캐릭터 오류. 김달채는 무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허구적 권력 표지. 우산, 허건표라고 할게요. 우산을 갖고 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살짝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렇게까지도 말했는데, 자, 허구적 권력 표지라는 지금 이 워딩은 어디 있었죠? 보기에 있었죠? 이 보기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보기를 먼저 읽어야 다른 선택지까지도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남달라 애초에. 알겠지? 좀 더 가볼게요. 자, 이거 3번은 어차피 중략 이후의 얘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1번, 2번만 제낄 수 있고 3, 4, 5는 다 중략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디야? 선지 2개라도 턴 게 어디예요? 그죠? 자, 중략 이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른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난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위들의 종종 걸음을 달하는 방향과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느낌 오지. 이제 느낌 오죠. 여러분들은 줄거리에 연연하지 않고 인물 위주로 읽다 보니까 이제는 딱 오죠. 아, 얘가 왜 이렇게 했구나.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지. 결국엔 또 우열관계를 통해서 자신감 얻으려고 허겁지겁 잠시만요, 허겁지겁 달려가는 게 딱 느껴지죠. 이해되시지? 이게 이해야. 이게 감상이고 살벌한 풍경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위 현장이었잖아요. 이걸 다 읽어주진 않아도 되죠, 그렇죠? 자, 사복 경찰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너머를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앞 사람들 틈바귀로 비집고 전면으로 쏙 나갔었다. 이봐요, 거기. 자, 결국에는 1번에 3번이 적절한 거 맞고요. 여러분, 여기는 결국에는 김달채가 이제 또 여기서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봐요, 거기. 이제 경찰들한테, 진짜 경찰들한테, 사복 경찰들한테 막 소리친 곳이잖아요. 근데 사복 경찰은 이 새끼 뭐야? 당신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런 반응으로 이제 김달채의 우열관계에서 열에 해당하는
이 소시민적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원래 진짜 김달채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기잖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이 사실상 이거 모두 돼요. 더 이상 가짜 김달채가 아닌, 즉 리얼 김달채, 이 과거의 김달채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상. 그쵸. 다시 돌아가 버렸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했던 인물인 거야. 이 새끼는 그냥 자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걸 눈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긴 아니구나. 이런 걸 눈으로 풀게 된다면, 이거 다른 문제 있거든요. 요 선지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 있는데, 이걸 눈으로 풀게 된다면 김달채가 대학생을, 그러니까 학생 위하고 있네? 이렇게 읽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니야. 실제로 이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오답 유도하는 선지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생들을 혹시 위해주고 있다? 뭔가 김달채가 그래도 따뜻한 면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캐릭터 세팅 다 하고 들어간대 지금. 알겠죠? 얘는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요. 이거 비판이라고 써놨는데 보기에서.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이 정답이고 4번도 한번 확인 사살 해볼까? 시위 진압의 영향을 고통받은 김달채는 정경대 위사 압도돼 규경대 뒤로 물러선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 이것도 눈으로 사실관계 확인, 막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로 확인? 김달채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시도를 하죠. 시도. 아니 이게 적절하면 이건 당연히 틀려야지. 이거 하려고 시위 현장으로 간 건데. 알겠죠? 또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 들려오는 함성이 안도감을.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많이 잘못했거든요.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엔딩이 그냥 원래 김달채로 다시 돌아오는 엔딩을 봤어야 돼요. 보기에 입각해서 읽는다면. 그래서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 애초에 아예 없는 그냥 틀린 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5번 제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도라는 정서태도 올 수가 없죠. 김달채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서 시무룩한 그런 인물인데.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푸는 거였고, 앞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요게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지문도 보기를 읽고 이 지문 자체를 한번 이해해보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좀 가볍게 할게요. 앞에서 얘기를 좀 길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번에도 결국 현대소설 작품은 문학은 뭐라고요? 그냥 인물 위주야. 현대소설은 그냥 인물 위주예요. 알겠지? 그래서 인물에 캐릭터가 세팅된다면 어디 바로 나온다? 선지 바로 나오더라. 이건 가볍게 할게요. 앞에서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거 여러분 보기도 한 번만 읽고 가볼게요. 이 작품 자체의 의의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적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좋습니다. 또 캐릭터가 나오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 그러면 여기서 이사할 처지에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당하는 거야. 이 정도는 독해내야지. 이사 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는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집과 이사할 집 서로에 대한 정서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는 아까 거주하는 집과 관계를 맺으며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살던 집에 대한 정서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사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할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은 확실히 달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써줄까?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는 마이너스인 얘기겠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얘기였죠, 이게. 결국 본인 마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본인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애틋했던 나의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해야 된다는, 이사할 처지에 놓였다는 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의 캐릭터에 따른 반응. 이게 또 정답 선지였습니다. 아까도 김달채라는 캐릭터라면 자기가 흥미를 느낄 만한, 자신감을 또 타인의 승인 얻을 만한 일이었다면 무조건 달려갔을 거야. 이것처럼 캐릭터에 대한 반응, 캐릭터에 따른 반응.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볼까? 딱 여기.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빼는 저 산마루에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나는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데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이산 아니냐. 그애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기린복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배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영익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쇼츠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읽어요. 이거 봐봐. 저기 영익이 있는데요. 동편 산마루 중요한 것 같아. 무심 마이너스. 삼각형. 뭐 부정이니까. 아니다. 그건 승암사 중바이산. 동편 산마루가 아니라 승암사 중바이산이구나. 이러고 앉았어.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한번 보세요. 그의 영익이겠고요. 오른쪽이고 또 막 오른쪽 막 이런 거에 막 또 매몰돼요. 막 여기 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 어머니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쪽을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막 검다 마이너스 깊다. 이거 뭔가 부정인 것 같아. 절대 진짜 큰일 나요. 이런 거 개박살납니다. 이런 공부 알겠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동생 영익이는 2년째 절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애고, 얘가 어떻대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대. 이거 뭐야? 캐릭터지.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영희기도 알았어요. 자, 아무 말도 없이 뭐야? 말이 없고 캐릭터에 따른 당연한 반응이죠.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러다 말고 결국 말 안 했네. 산으로 올라갔었다. 자, 영익이라는 캐릭터에 따른 반응은 뭐죠? 표출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는 캐릭터예요. 자, 2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죠.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정답 1번이지. 너무 깔끔하죠. 이거야. 그러니까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우리는 평가원이 제시하는 당연한 것, 상위권에겐 당연하고 노베이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 즉 소설은 무조건 인물 위주, 캐릭터 세팅 위주의 지문 흐름인데 그거를 알면 너무 깔끔하고 모르면 너무 지저분하게 읽혀요. 그냥 읽히지도 않을 거야. 이해도 안 될 거고. 알겠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2022 수능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인물 캐릭터에 따른 당연한 반응,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향한다. 자, 그 다음에 2023 수능 쓰러지는 빛,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캐릭터에 따른 당연한 반응, 영익이는 표현을 안 했다. 2번에 1번 정답.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래서 기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학 쪽은 해설을 좀 끝내겠고요. 아유, 문학 쪽이 거의 30분이 넘어갔네. 자, 그럼 여러분 좀 쉬었다 와도 되니까 저는 독서 해설을 바로 할 테니 잠깐 멈추고 뭐 쉬었다 오세요 한번. 자, 독서인데 5분 하나, 그 다음에 4분 30초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풀고 오셨죠? 이 정도는 푸셔야지. 그죠? 어차피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은 막 붕 떠서 읽혔으면 안 됩니다.
붕 떠서 읽히면 안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못 본 친구들 위해서 제가 이제 논리학 퀴즈에서 유명한 거를 따왔는데 그냥 퀴즈입니다. 그냥 보세요. 1은 11이고요. 2는 22예요. 3은 33이래요. 4는 44래요. 쭉 가요. 10일 몇이야? 120일이야? 뭐 1110일이에요? 아니죠? 1이죠. 여기 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반에 딱 뭔가를 제시하고 세팅하고 딱 구성을 해놓으면 그거를 읽기만 하고 못 가져가요. 즉 못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음동요라고 할 거예요. 이음동요. 이음동요의 뜻은 뭐 언매하신 분들은 알아야겠지만 발음이 다르지만 뜻은 다른 거. 워딩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거. 뜻이 다른 거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워딩이 다르지만 발음이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붙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독서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사실상 독서에서 정말 거의 10의 8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태도입니다. 다시 워딩이 달라도 글자가 달라도 같은 동일선상의 정보를 여러분들은 딱 붙여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이것도 수업에서 어차피 말할 거예요. 지문에 대문자 A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문자 A는 소문자 A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지문에서 그렇다 칩시다. 한글로 A라고 해도 같다고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벳에 첫 번째 글자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싹 지워서 얘가 지문에 있는 정보라면 얘가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앞에서 소설에서도 말했지만 이걸 눈으로 풀면 절대 못 찾아요. 워딩이 다른데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예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당연히 A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재, 모르는 지문 나오잖아요. 이걸 노베이스들은 아무도 못해.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이 능력을 좀 키워보길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 자, 비트겐슈타인 지문인데요. 철학 지문입니다. 일단 철학 지문이고 철학 지문 은근히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철학 지문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비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애매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명료화하는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그는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이론을 주장했다. 자, 그림이론 뭐래요?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래요.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래요. 이게 그림이론이래요. 그럼 가봐. 자,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애매하지 않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1문단은 최중요 문단이라는 행동을 써놨을 텐데 즉 여러분 1문단은 사실상 항상 모든 독서는요. 모든 비문학 지문은 1문단이 가장 중요해요. 1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 노베이스 친구들은. 그래서 1문단을 가장 힘있게 읽고 나서 2문단이 나오든 3문단이 나오든 4문단이 나오든 여러분들은 1문단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죠? 노베이스 분들은 이게 먼저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던 게 다시 뭐를 통해?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 이거 붙여야지. 이런 게 이제 이음동이에요.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 이해되시죠? 서순도 맞췄어. 자, 계속.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이제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계속.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딱 맞춰졌네요. 언어는 세계에 대응한다. 모형은 사건에 대응한다. 이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쳐놓을게요. 이음동의어 싸움 하잖아요. 그쵸? 지금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오네요. 언어가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대응한다. 괜찮죠? 가리키다랑 대응한다는 워딩도 서로 이음동의어로 잡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이 이음동의어 딱딱 워딩이 달라도 같은 동일선상의 정보를 붙여 읽기만 해도 정보량이 확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또 여러분 이게 우연이야? 가리키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응. 언어, 기억, 명제, 세계, 니은, 사태. 괜찮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야, 이런 구조여야 언어한테 이제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자, 다시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이미 읽은 거잖아. 우리는 새로운 문단이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혀 아니에요. 정보량이 점점 줄어가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부정당한 정보는 바로바로 버려놓으세요. 다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래요. 좋습니다.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괜찮죠?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여기도 논리적 그림 써놓을게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진짜 연습용으로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습도 기출이어야 되고 실전도 사실상 기출처럼 풀어야 되고 예시도 기출로 들어야 돼. 알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되면, 여러분 언급 이거 이음동의 뭐야? 이거죠. 서로 대응, 가리킨다, 대응한다, 언급한다. 이거예요. 언급도 써놓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것을 따질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의미 있는 명제, 어차피 이거 아까 나왔어요. 아까 여기 있습니다.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다시 볼까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대상, 사태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명제 맞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자,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은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네. 이건 좀 대조가 되네요. 빨간 글씨로 써볼까요? 그냥 의미가 없는 명제는, 얘는 이번엔 너무 붙였었다. 실제하지 않는 대상 혹은 사태 대해서 언급하면은 이제는
자,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true, false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명제. 자, 이걸 쫙 통틀어서 뭐라 그랬어요? 쫙 통틀어서 뭐라 그랬죠? 경험적 세계. 쫙 통틀어서 경험적 세계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좋은 지문이거든요.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는 그냥 세계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로 돼요? 경험적 세계가 됐죠. 이거야. 여기서는 그림 이론의 전반적인 그림을 딱 줘요. 언어는 세계에 대응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를 따질 수 있어요? 이 언어는 모형과 같은 거고, 근데 이 모형, 즉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명제들은 논리적 그림이라서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 이제는 이 논리적 그림, 즉 명제, 즉 언어는 의미 있는 명제일 때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는 실제하는 대상, 사태를 언급하고 가리키고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3문단 끄트머리 와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언어로 바라봐야 될, 언어에 대응시켜야 될, 언어가 언급해야 될 것은 뭐다? 사실상 경험적 세계다. 언급 끝까지 맞춰주잖아. 알겠죠?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 세계는 사실상 우리는 경험적 세계여야 된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읽은 친구도 좋아요. 선생님 1문단은 분명히 분석, 비판, 명료화 이게 중요하니까 경험적 세계, 즉 true or false를 맞냐 틀리냐를 따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만 언급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너무 맞아. 그것도 너무 잘했어요. 알겠죠? 어쨌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 세계를 대응하고 언급해야지 의미 있는 명제가 되더라. 알겠죠? 이거 진짜 미친 지문이에요.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사실상 뭐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 같은 것들은요 의미 없는 말들. 왜? true or false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신이 있냐 없냐 어떻게 확실하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확실하게 있다 그러죠? 따질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침묵해야 된다. 언급하면 안 된다. 왜? 결국 또 일문단으로 와요. 언어가 애매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3번 풀어볼까요? 기억과 니은은 이미 우리가 판서로 봤어요. 기억, 니은, 명제, 사태. 그치? 그래서 3번의 기억, 니은은 너무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럼 디귿만 확인하면 되죠? 그쵸? 자,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 논리적 그림 오케이. 근데 의미 있는 명제도 기억 거잖아. 니은의 대응이 아니라 얘네 둘 다 기억 대응이잖아요. 그쵸? 틀렸네. 정답 몇 번? 1번이죠. 요렇게. 근데 우리 노베이스 테스트니까 리을도 궁금할 수 있어서 형이상학적 주체는 야 기억이 오면 돼 안 돼? 얘네는 애초에 침묵해야 되는 거. 즉 의미 없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애초에 기억과 니은 요 구간에 올 수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경험적 세계 얘는 올 수 있지. 얘는 올 수 있죠. 니은에 대응하긴 하는데 아무튼 얘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리을도 틀렸네요. 자, 느낌 와? 다시 워딩이 달라도 동일선상에 따박따박 붙여서 읽는 이 흐름, 이 행동,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 어려웠고 요거 실제로 4번 문제 정답률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2등급 아래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여러분 실제 이 지문이 붕 떠서 읽혔을 거예요. 붕 떠서 읽힙니다. 왜 붕 떠서 읽혀? 여러분들은 이 이음동의어 싸움을 못했을 확률이 커요. 결국 요것도
이음 동의어 싸움의 훈련으로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약하다. 자, 요거 뭐 문장 자체가 조금 난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읽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자, 영화에 대한 얘기고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는 어떤 예술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하죠. 영상을 활용한 거니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대사나 자막이 없으면 정신적 의미 표현에 약하다. 그럼 영화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언어를 애매하지 않게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 이 분석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상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연습도 기출로 해야 되고 예시도 기출로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수능 국어 공부입니다. 우린 국문과 전공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문단만 읽고서도 누구는 흐름을 예상하고 장악하고 누구는 그냥 글자만 읽어대고 다르다고요. 이런 게 등급 차이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영화의 출발이 시각예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여러분, 언어적 요소 벌써 이음동의어 시작했는데 뭐였을까? 언어적 요소? 우리 표시도 돼 있어요. 얘죠? 대사나 자막. 저는 판서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대사랑 자막은 뭐래요? 언어적 요소래요. 자, 그래서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대사나 자막에 의존하는 거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 영화 본연의 방식이 아니에요. 대사 자막 이용 자체가. 그러면 뭘까요? 자,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요 1문단 읽고 뭐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무슨 내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정신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그거 궁금해야 된다 그랬죠. 흐름이 장악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이라고 했죠. 그러면 독자적 예술은 뭐의 의미 표현이 강화된 거예요? 그쵸. 정신적인 의미, 독자적인 예술, 이겁니다. 이게 1문단에서 안 잡혔으면 이 지문이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노베이스 테스트에 이런 지문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 틀딱 기출이라고 해서 201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팀 06이고 뭐 05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10학년도 수능에서 지금 뭐 빼먹을 게 없네 그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부터 평가하는 이런 서술 방식을 구사해 왔는데 이런 포인트를 학생들한테 요구해 왔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이런 지문도 안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라고. 알겠죠? 본인이 왜 노베이스인지 알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자, 현관펜 쳐볼까요? 이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이르면 뭐가 된다?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 이런 건데 독자적 예술은 뭐냐? 결국에는 정신적 의미 표현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가도 돼요.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이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추상적 의미 표현이고 이해되시죠? 그게 곧 뭐고? 독자적 예술이고 그게 곧 뭐예요? 정신적 의미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1문단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1문단을 그냥 휙 읽고 지나가고 누구는 이만큼 뽑아낸다고. 알겠죠? 이게 체화가 되기만 하면은 시간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시간 문제는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선택지 가서 고민하는 시간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선택지에서 고민할 시간이 안 들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사나 자막,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거는요. 이거 영화 본연의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연의 방식이 아니고 그럼 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추상적 의미 표현을 통해서 추상적 의미 표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죠.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이니까 여기 사이에 넣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순수하게 순수 시각적. 그래서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뭐고? 독자적 예술이고 근데 그게 또 뭐고? 정신적 의미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만 잡아서 좋았어요. 추상적과 정신적을 똑같이 놓는 것만 해도 아주 잘했습니다. 실제로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린 노베 테스트니까. 자, 이 문단. 아이젠슈타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한자의 육서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한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이 글의 흐름 보지 않았어요? 방금 봤던 2012 수능 여기서 언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동차 사고에 대한 설명을 위한 모형과 사건에 대해 나오죠. 근데 이 예시를 통해서 딱 붙여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잖아. 똑같은 거죠. 얘도 결국엔 갑자기 한자 들이미는 게 아니라 갑자기가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순수 시각적 표현으로 영화가 추상적 의미 표현 즉 독자적 예술 즉 정신적 의미 표현을 위한 그 정보를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게 한자 아닐까?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육서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 회의 문자.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 휴식 같은 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회의 문자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형 문자는 결국엔 눈으로 볼 수 있는 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제 회의 문자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가볼게요. 회의 문자 쉴휴는 사람 인과 나무 목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추상적 의미? 바로 끄집어냈어야지. 또 일문단이네. 또 이음동이어네. 그쵸. 좋습니다. 회의 문자와 상형 문자를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추상적 즉 이거 이음동에 처리해야지. 추상적 의미는 뭐기도 해요? 정신적 의미 표현이기도 해야죠. 그렇죠. 정신적 의미 표현 바로 붙여 읽어야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인에도 목에도 들어있지 않다.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 열매 형광펜. 이건 기억 발문이라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 지문에 지금 이제 형광펜 딱 2번밖에 없거든요. 서로 연결해봐. 자, 기본적으로 다시 1문단 형광펜 했던 거.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게 같다고 놔야 돼요. 여기서 단순한 총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차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추상적 의미 표현이지. 추상적 의미 표현 뭔데? 정신적 의미 표현이잖아. 그러면 두 개의 문자 즉 상형 문자가 결합되면서 생긴 게 뭐예요? 새로운 차원, 추상적 의미, 정신적 의미 표현인 쉰다의 개념, 휴식이란 뜻 이거죠. 그러면 다시 순수 시각적 1문단에서 있었던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은요 뭐에 딱 연결이 되죠?
이 문단에 나왔던 상형 문자죠. 얘도 이음동요였네. 이걸 봐야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상형 문자가 모아져서 정신적 의미 표현을 할 수 있는 회의 문자로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상형 문자가 모여서 회의 문자가 되니까 뭐가 되더라? 정신적 의미 표현, 추상적 의미 표현, 즉 독자적 예술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더라. 또 나와. 여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를 통해 추상적 의미 표현. 괜찮죠? 이걸 이렇게 읽어야죠. 이 지문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이음동이어 싸움에서 져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지지 마세요. 자, 다음 문단.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까? 이제 본론이에요. 자, 가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형 문자. 우린 근데 이미 뽑아 먹었어요. 묘사적이고 앞서가라고. 자,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 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아유 뭐야, 띄어쓰기가 이상하네. 자, 지금 그새 이게 뭔 소리예요? 영화의 개별 장면. 상형 문자는 다시 한번 우린 이미 알았어. 상형 문자는 이제 순수 시각적 방식에 따른 건데 또 영화에서 순수 시각적 방식은 상형 문자에서처럼 뭐냐? 개별 장면. 숏이라 그러죠. 여기서 샷이지. 미안해. 숏이 아니라 샷. 자, 그래서 순수 시각적 방식은 개별 장면들인 거고요. 자,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쵸? 사람과 나무에 대응되잖아. 따로 떼놓고 보면, 그치?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그 개념 뭐겠어요? 새로운 차원이겠죠. 추상적 의미 표현이겠지. 지지마. 이음동이어 지지마. 자, 계속.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조합시키면 개념에 대응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개념 뭐예요? 정신의 의미 표현, 독자적 예술, 추상적 의미 표현. 깔끔하지. 그쵸?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네.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 나온다. 이거 이미 봤잖아. 1문단에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랑 이거랑 뭐가 달라?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단은 쩌리 문단이라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률 30%짜리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다 하나씩 해볼게. 1번.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요. 이걸 또 눈으로 읽으면 안 풀려요. 막 왔다 갔다 다 끝났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독자적 예술로 가려면 순수 시각적인 거.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차라리 개별 장면의 합, 순수 시각적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차라리. 알겠죠? 자, 순수하게 시각적 대상. 요렇게 가야 됩니다. 시각적 대상, 시각적 방식으로, 시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건 아예 잘못 읽은 거고. 2번, 영화의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 여러분, 이거 이음동이요? 이거 이음동이네? 내가 개별 장면은 회의 문자에 대응돼요? 상형 문자에 대응돼요? 상형 문자에 대응되죠? 회의 문자가 아닙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이음동이어서 음이었고. 3번.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거 3번 제일 많이 찍었거든요. 틀린 친구들. 자, 잘 봐. 실제로 이거 3번이 매력적으로 왜 보였냐면 환원이란 워딩이 이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봐. 환원. 그래서 환원? 바뀐다? 일단은 뭐 개별 장면이라는 워딩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의미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있는 단어네. 환원만 없는데 일단 3번 찍어야지. 히힛 이지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개별 장면들이 뭐인 거죠? 개별 장면들이 모여서 그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정신적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아까 나왔어요. 여기 우리 형광펜도 쳐놨거든. 봐봐.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린대요. 이거를 또 봐봐. 여기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 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즉 상형 문자의 특성이 개별 장면에 대응되는 거지. 이 개별 장면들이 이 개념, 즉 정신적 의미 표현, 독자적 예술, 추상적 의미 표현을 하려면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여야 돼?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까지 가야죠. 이거 왜 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 개별 장면들을 모아서 순수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 독자적 예술, 정신적 의미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개별 장면들만 모였다고 해서 정신적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고.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고. 이거 우리 버려놓기까지 했잖아요. 알겠죠? 3번도 아닙니다. 자, 4번.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해야 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분명히 본연의 방식이 아니라 그랬는데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건 남아서 5번인데 5번 확인사살 한번 해볼게. 영화 외의 영역에서도 이음동이요. 한자 괜찮죠?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자, 이거 뭐예요? 그냥 싹 다 정리한 거지. 개별 장면들, 즉 상형 문자와의 대응되는 개별 장면들을 모아서 순수 시각적인 조합으로, 순수 시각적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 독자적 예술, 정신적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알겠죠? 정답 5번입니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은 지문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뭐가 안 된다를 알기에는 정말 충분한, 정말 유익한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었지만 솔직히 이것부터 지금 한 1시간짜리 될 것 같거든요. 이 1시간짜리도 못 들으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남은 수능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1시간 정도는 버텨내고 본인이 왜 노베이스인지, 왜 국어 성적이 안 오르고 내가 뭐를 잘못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냈길 바랍니다. 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평가행동 이론, 포텐에서 개강하는 평가행동 이론 합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이후 커리에 합류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늦게 보신 친구들은요. 자,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